수수료와 보수의 차이. 혹시 어떤 회사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띄웠는데 수익은 잘 냈어요. 어떤 회사는 수익을 잘 못 냈는데 비용을 조금밖에 안 띄웠어요. 뭐가 더 좋아요? 아니, 수익을 많이 내는. 그렇죠. 네. 결국은 수익이잖아요. NAV, 순자산 가치만 보면 그래 비용 다 띄고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니까 비용이나 수수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어느 정도가 평균인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ETF를 거래할 때는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다? 순자산가치 NAV다. NAV는 내가 실제 거래할 때 참고할 만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제일 중요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G 세미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ETF 기초편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을 하시죠? 이제 ETF의 기초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알 거는 같은데 이제 뭘 보고서 어떻게 골라야 좋은 건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좋은 ETF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도 오셨습니다.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오늘 좋은 ETF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은데 일단은 네. ETF 고르기 힘들 때 좀 덩치 큰 거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총이나 거래량 이런 네. 거를 보고 고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그야말로 ETF의 규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ETF의 특징은 추가로 계속해서 설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 이 ETF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난 100억을 투자하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100억을 시장에서 살려고 하면은 아마 물량이 없어서 매일매일 상한가에 갈 거예요. 그럴 땐 이 100억 원을 들고 그 ETF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가서 나 이거 ETF 설정하고 싶으니까 이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새로 ETF를 만들어서 정상 가격에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가격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도 있고요. 새로 이런 신규 설정 금액이 늘어나서 커지는 건데 대부분은 신규 설정 금액이 커져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니까 그만큼 뭐가 많다? 인기가 많다. 예,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ETF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나도 좀 믿음직스럽게 한번 투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거래량은 ETF는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라서 죄송하지만 자, ETF는 펀드입니까? 주식입니까? 네, 그 말이 정말 펀드인데 주식인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펀드인데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는데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을 내가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죠.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내가 팔고 싶은데 이 가격에 팔고 싶은데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이 가격에 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살 때 나 이 가격에 사고 싶은데 팔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사야 돼요. 즉 비싸게 사야 돼요. 팔 때 살 사람이 없으면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것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그러면 거래량이 중요하냐 시가총액이 중요하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가총액이 큰 게 거래량도 많아요. 이 시가총액이 크니까 살 사람 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시총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곳은 최고죠. 네, 그럼 뭐 ETF 맛집으로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 ETF도 거래를 하면 이제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네. 보니까 운용 보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0.5%인 것도 있고 0.01%인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던데 이게 투자금에서 떼가는 건지 뭐 수익에서 떼가는 건지 또 몇 %가
센 건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얼만큼 떼가는 게 많이 떼가는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수료를 보고 고르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증권사 앱에서도 안 보이는 수수료가 있다면서요? 자, 이거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ETF는 주식의 성격도 있고 펀드의 성격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비용도 두 가지의 성격이 나뉘어집니다. 먼저 ETF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성격이 있는 거예요? 주식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무슨 비용을 내야 되냐면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거래 수수료는 증권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같은 증권사라도 내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오프라인 주문이냐, 온라인 주문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뭐 예를 들면 왜 이런 이벤트 보신 적 있어요? 첫 거래 고객 평생 거래 수수료 무료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증권 앱 깔고 맞아요. 네, 계좌 그렇게 만들 되면, 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따라서도 다르고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거래 수수료는 내가 노력을 해서 아낄 수가 있죠. 잠깐! 아무 생각 없이 내기엔 아까운 주식 거래 수수료. 그런데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한국투자증권 앱에 접속하세요. 해외 거래 최초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해외 주식 처음 사는 분들은 완전 이득 아닌가요?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 최초 신청 고객은 투자 지원금 $30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 중이니 지금 당장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ETF는 증권의 성격도 있지만 무슨 성격도 있어요? 펀드의 성격도 있죠. 자, 그러면 펀드를 굴려주는, 운용해주는 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죠. 네, 이거는 거래만 해주고요. 이걸 굴리는 회사는 무슨 회사라고 하죠? 운용사. 그렇죠. 네, 자신 있게 잘하시죠. 운용사? 운용사 맞습니다.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에서 이 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를 차감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수수료와 보수의 차이 혹시 뭐냐면 보수는요 매일매일 일할해서 차감하는 거고요. 어머나.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1% 연 1%다. 그러면은 요거를 1%를 365분의 1로 나눠서 매일매일 차감하는 게 보수고요. 수수료는 한 번에 뛰는 게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수수료죠. 네. 그런데 이 펀드를 굴려주면서 받는 거는 보수예요. 그럼 ETF에서 굴려주는 보수를 보통 우리는 운용 보수라고 해요. 예, 운영이 아니고 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운용 보수가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광고하는 거 보면 우리 운용사는 우리 ETF를 굴릴 때 운용 보수를 0.1%만 떼겠습니다. 0.01%만 떼겠습니다.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운용 보수가 일반적인 펀드보다 훨씬 낮아요. 예, 이것도 장점이에요. 그런데 운용 보수 외에도 사실 이제 다른 보수들이 또 있긴 있어요. 더 있어요? 네네. 자, 운용 보수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지정 참가 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ETF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용사 외에도 증권회사도 있어야 되고요. 은행도 있어야 되고요. 사무관리회사도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공짜로 일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지만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운용 보수지만 이런 보수들을 다 합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 합했다고 해서 총보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총보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보수라고요? 운용 보수. 그렇죠. 예. 그래서 운용 보수가 제일 중요하지만 결국은 총보수를 비교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이 총보수는 어디서 알 수 있냐? 보통 뭐 증권 앱이라든지 ETF 설명이라든지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총보수는 쉽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예요. 또 왜요? 네. 총보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총보수 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많아요.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회계감사비, 지수 사용료, 예탁원 결제 비용, 채권 평가 보수, 해외 자산 보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네요. 그렇죠. 너무 많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다 아까 말한 총보수에 포함시키지 왜 이건 따로 부과를 하냐. 이유가 뭐냐면 총보수는 미리 펀드를 굴리기 전에 정하고 시작을 해요. 자, 우리는 이거 뛸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미리 공지를 하는데 이 기타 비용은 발생할 때 뛸게. 발생 안 하면 안 뛰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 이래서 미리 발표를 조금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더 있어요? 플러스가 또 있어요. 뭐가 좋아요? 뭐냐면 펀드 안에서도 이 ETF 안에서도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매매 수수료도 따로 있는데 정말 매매 수수료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뭐 극단적으로 한 번 사고 팔 수도 있고요. 10번 사고 팔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발생할 때 부과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보수라 그랬죠? 운용보수. 운용보수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 줘야 되는 거 다 합한 거를 총보수. 여기에다가 기타 비용을 합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보수 비용이라고 불러요. 비용. 예, 거기에다가 주식 사고 팔 때, 채권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매매 수수료도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 하니까 머리 너무 아프시죠? 제가 해소해 드릴게요. 이 비용을 모두 다 계산해서 기준 가격이 즉 순자산 가치가 결정되니까 순자산 가치가 높고 낮은 것만 판단하시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띄웠는데 수익은 잘 냈어요. 어떤 회사는 수익을 잘 못 냈는데 비용을 조금밖에 안 띄웠어요. 뭐가 더 좋아요? 아니, 수익을 많이 내는. 그렇죠. 네. 결국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띄었든 조금 띄었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서 순자산 가치가 높은 것이 나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자산 가치가 똑같은데 비용을 적게 띄면 그게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보지 말자고요. 그냥 NAV 순자산 가치만 보면 그래 비용 다 띄고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니까 비용이나 수수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어느 정도가 평균인지.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대신 이제 내가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제가 하나 가지고 온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ETF를 딱 사실 때 자, 요런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그럼 요 투자 설명서에서 보면 우리 회사는 운용 보수를 얼만큼 띄고 총보수 비용이 얼마고 이걸 다 알려줘요. 여기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와 같은 유형의 ETF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띱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평균보다 많이 뛰는구나, 적게 뛰는구나를 알 수 있죠. 단 유형별로 따르니까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난 그 유형도 모르겠고 이 투자 설명서 찾는 것도 귀찮다. 그럴 때 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방법이? 네. 자, 적으세요. 네. 먼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 왼쪽 상단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펀드 공시라고 되어 있어요. 펀드 공시. 그러면 그 오른쪽 상단부에 뭐가 있냐면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가 있어요. 이걸 보고 같은 유형에서 보수가 좀 저렴한 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찾으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수 싼 게 중요하다, 수익을 잘 내는 게 중요하다. 수익.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에 포커스 맞추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조재영 부사장님이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ETF 보다 보면은 괴리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어감이 괴리율이 높으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 사실 ETF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설명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ETF는 대부분이 추종 지수가 있죠. 추종 지수요? 그래서 나는 얘를 따라갈 거야 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코스피 200 뭐 이게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코스피 200을 따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몇 개 종목을 사야 돼요? 200개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개를 다 사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90개만 샀어요.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개만 사서 그래도 우리 쟤네 쫓아갈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코스피 200과 내가 만든 ETF, 190개로 만든 ETF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추적 오차라고 불러요. 갑자기 추적 오차요? 네네. 추적 오차는 지수하고 이 ETF의 가치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 ETF의 가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순자산 가치예요. 네, 그게 NAV, Net Asset Value예요. Net 순, Asset 자산, V value 그러니까 가치.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코스피 200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NAV가 약간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차이를 추적 오차. 그럼 이 추적 오차는 내 탓이에요? 운용사 탓이에요? 내 탓이요. 아니, 내가 이 ETF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직 나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추적 오차는 자산운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190개 가지고 만들어서 ETF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놨을 때 그 NAV가 그 ETF의 진짜 가치가 예를 들면 주당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얘는 주식처럼 사고 팔리니까 어쩔 때는 15,000원짜리가 15,150원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14,850원에 거래가 되기도 해요. 물론 15,000원에 거래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NAV 순자산 가치가 15,000원짜리인데 내가 15,150원에 샀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1%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샀죠. 비싸게 샀죠. 이때가 바로 괴리율이 생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비싸게 샀니? 그게 괴리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000원짜리 ETF, NAV 15,000원짜리를 15,150원에 샀다. 그러면 괴리율이 몇 퍼센트? 1%. 이거를 해석하면 뭐라고요? 나는 1% 비싸게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15,000원 NAV인 ETF를 14,850원에 샀어요. 그러면 나는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샀어요. 싸게 샀죠. 1% 싸게 샀어요. 그러면 괴리율은 몇 퍼센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는 괴리율이 높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선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안 좋죠. 그 대신 누구 입장에선 좋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선 좋겠죠. 예. 그래서 항상 ETF를 거래할 때는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다? 순 자산 가치 NAV다. 예. 그래서 요 NAV는 내가 실제 거래할 때 참고할 만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괴리율이 10%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요. 안 사는 게 좋죠. 네. 그런데 보니까 괴리율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지금 좀 싸게 거래되고 있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괴리율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름 앞에 붙는 거 있잖아요.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게 그 ETF를 만든 증권사의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삑삑삑삑삑삑. 지금 기초는 다 마스터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큰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ETF는 또 질문합니다. 주식이에요? 펀드예요? 주식이요. 아니죠. 펀드라 그랬잖아요. 네. 주식인 척하는 펀드. 펀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운용사가. 예. 자산 운용사가. 그리고 그 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사고 파는 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그러니까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것은 증권회사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붙이는 거다? 운용사. 운용사에서. 네. 그런데 일반 펀드는 그 운용사의 이름을 맨 앞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사 만든 일반 펀드다. 그러면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삼성.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일반 펀드다. 그럼 앞에 미래에셋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주식인 척하는 이 ETF 펀드는 일반 펀드랑은 좀
구별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에서 ETF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브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코덱스. 그렇죠. 예. 그리고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브랜드는 타이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예, 미국도 전 세계에서 당연히 미국에서도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어디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힌트: 까만 바위, 블랙스톤? 블랙락. 네, 블랙록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블랙록에서 만든 ETF 이름이 iShares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미국의 ETF 그 이름을 보면 맨 앞에 iShare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딱 보면 이제 유식하게 딱 얘기하면 돼요. 아, 어디서 만들었구나? 블랙락. 그렇죠. 블랙락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이 이름 앞에 붙는 코덱스, 타이가 이런 것들이 증권사가 아니라 그렇죠. 운용사에서 만든 ETF 브랜드다. 정답입니다. 네, 라고 이해를 다시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뒤에 붙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 TR, H, 인덱스, 인버스, 뭐 프리미엄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이 중에 예, 하나하나 해봅시다. 알아야 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알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R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TR은 뭐냐면 토탈 리턴의 준말이에요. 토탈 리턴 뭐냐면 ETF에서 주식을 운용하면 그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뭐가 나올까요? 1년에 한두 번씩 배당금이 배당금이 나와요? 나오죠. 오. 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채권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자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 배당금과 이자 같은 것을 모아서 ETF 주주에게 주는 것을 정확하게는 이제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배당금들을 모아서 준다 해서 분배금인데 그냥 배당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TR, 토탈 리턴은요. ETF에서 발생한 이 배당금과 이자 이런 거를 분배금으로 주지 않고요. 그거를 재투자해요. 복리 효과도 생기죠. 그리고 나는 이자 지금 필요 없어, 분배금 필요 없어, 배당금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재투자가 되니까 뭐 수익률을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점점 이 토탈 리턴형 ETF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저는 토탈 리턴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별표. 별표. 네. 토탈 리턴만 TR이라고 써놨고요.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분배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써요, 아무도. 없으면 분배금 주는 거, 안 줄 거면은 그 대신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뭐라고? TR. 토탈 리턴이라고. 예, 좋습니다. H는 주로 괄호에 놓고 H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H는 뭐의 약자냐면 해지의 약자예요. 예, 해지는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울타리를 치다 또는 위험을 제거하다 이런 뜻인데 보통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느냐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주식의 변동성만 보면 되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미국 S&P 500에 투자하겠다.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면 미국 S&P 500 지수가 10% 올랐는데 환율이 즉 달러 가치가 10% 하락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아니 나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신경 쓰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달러 환율 변동성까지 내가 봐야 돼? 난 그건 싫어 하는 분들은 ETF 뒤에 H라고 써있는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H는 어떤 위험을 제거해 준다는 뜻일까요? 환율 변동성. 환율 위험성을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S&P 500이 10% 올랐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 거죠. 그러면 너무 아깝겠죠.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간단하지만 한번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지가 좋아요? 해지 안 하는 게 좋아요? 했지요. 자,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달러가 약세가 될 거죠. 그러니까 해지하는 게 좋겠죠.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ETF 이름 뒤에 언헤지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해지를 안 할게라고 강조하려면 괄호 UH 언헤지라고 쓰고요. 또는 안 써도 돼요. 안 쓰면 그냥 해지 안 한 거예요. 하지만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꼭 표시를 해줍니다. 괄호 열고 해지라고. 하지만 100% 해지는 아니고요. 두 번째, 해지할 때 공짜가 아니에요. 또 예, 조금 해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는데 뭐 그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달러가 강해질지 원화가 강해질지만 한번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있어요. 많아요. 또 있어요. 합성.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운 건데, 자, 예를 들면 합성은 어디에 맞냐면 주로 원자재 같은 데 좀 많아요. 원자재. 네. 예를 들면 내가 금에 투자하겠다. 근데 보통 금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ETF의 원래 취지에 따르면 이 ETF 안에 뭘 사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금 선물 이런 걸 사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서 내가 유지하는 게 좀 번거롭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증권회사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금 선물이 상승하면 수익을 고객한테 줘야 되고 하락하면 손실인데 이걸 내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좀 번거로워. 그러니까 이 구조를 너희가 책임을 질래?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스왑 계약이에요. 스왑 계약. 스왑 이제 뭐 바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증권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았어. 그럼 우리가 알아서 금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수익을 주고 하락하면 하란 만큼 니네가 나한테 돈을 줘. 이 계약을 운용사하고 보통 이제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주로 증권회사예요. 여기하고 스왑 계약을 맺어서 만든 ETF를 합성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성 ETF는 많진 않아요. 네, 그 대신 주식 채권으로 운용하는 것은 대부분 진짜 주식 채권을 사서 운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부동산 지수라든지 원자재 지수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는 합성 방식으로 운영하는 ETF가 좀 많습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지금. 자, 이거 알 거예요. 당연히. 자, 인덱스라고 써 있는 거. 인덱스. 인덱스 올라가는 거. 올라가기만 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인덱스는 한국말로 하면은 지수죠.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인덱스 ETF라고 주로 말을 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인덱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코스피 200. 200. 그렇죠. 근데 코스피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코스피 200도 좋은데 코스피는 종목이 600개, 700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담기가 번거로우니까 200개로 압축을 해서 코스피 200 인덱스를 추정하는 게 훨씬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회사에서 500개만 추려서 만든 지수 뭐라고 하죠? S&P 500.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나스닥 지수가 있는 반면 너무 회사가 많으니까 100개만 딱 추렸다 해서 지수 이름이 나스닥 100.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덱스 지수형 ETF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나는 반도체 업을 쫓아가는 ETF를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업종 ETF, 뭐 테마형 ETF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 ETF의 출발은 인덱스 ETF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또 무슨 얘기 남았나 인버스. 보니까 인버스. 제가 인버스는 아는 게 아시죠? 그 그렇죠. 주식에서 인버스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수 떨어질 거를 생각해서 산다 하고 그렇죠. 올라갈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덱스 산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ETF는 인덱스가 1% 오르면 1% 같이 오르고 인버스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주가 지수가 1년 동안 10% 올랐어요. 그러면 인버스 ETF는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돼요. 몇 퍼센트? 20%? 10%? 예, 둘 다 틀렸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인버스는 내가 투자 기간 동안의 수익률과 반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매일매일의 반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1%가 올라가면 하루에 마이너스 1%라는 얘기지
3개월 동안 10%면 얘가 마이너스 10%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요. 인버스 ETF나 또는 2배가 되는 거 뭐라고 했죠? 힌트, 레로 시작합니다. 레. 레버리지? 그렇죠. 레버리지 F 둘 다 하루의 변동성에 마이너스 1배, 레버리지는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보세요. 투자를 했는데요. 첫날 10%가 상승하고요. 둘째 날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 투자하셨는데요? 1억이요. 1억이요? 네. 그러면 1억에서 플러스 10% 됐으니까 얼마? 1억 1,000만 원. 1억 1,000에서 마이너스 10% 됐으니까 9,900만 원이죠. 오케이?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즉 마이너스 1% 된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50% 하루에 둘째 날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그러면 내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어요? 아니요.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1억 5천 갔다가. 그렇죠. 1억 5천 갖다 마이너스 50%. 근데 1억 5천에서 마이너스 50%인 거죠? 그렇죠. 그럼 7,50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마이너스 25%잖아요. 똑같은 비율만큼 오르락 내리락한 건 똑같은데 조금 오르락 내리락하면 마이너스 1%인데 크게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마이너스 25%가 됐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 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투자 기간이 이틀이다. 그러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도 나는 그냥 0%, 플러스 50, 마이너스 50도 0%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착각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를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25%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순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날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1억에서 얼마가 됐죠? 5천만 원. 여기서 플러스 50% 되면 7,500이죠. 그래요. 지금 또 놀랐어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는 길게 해야 되겠어요? 짧게 가야 되겠어요? 진짜 단타.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오래 투자하시면 지수는 수익이 났는데 나만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는 레버리지가 2배잖아요. 미국에는 3배짜리가 있어요. 진짜 무섭죠. 예. 그 대신 올라갈 땐 신나겠죠. 얼마나 간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을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야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또 요거 반대 방향으로 2배면 레버리지 인버스 또는 인버스 레버리지라고 표현하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알고 계셔야 될 용어들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부사장님이 배당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배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있어 보인다 분배금. 분배금. 네. 요즘에 또 이런 뭐 배당 주는 ETF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더 특별히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배금을 주는 ETF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분배금을 안 주는 ETF는 뭐다? 나쁜 ETF. 아니. 우리 좀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분배금을 안 주고 그 대신 띄어먹는 게 아니라 재투자하는 거. 재투자하는 거. 네. TR?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토탈 리턴. 예, 그래서 대부분은 배당금을 주는데 배당금의 진심인 분배금의 진심인 ETF들이 요새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분배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매월 분배금을 주는 뭐 이런 ETF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좀 내가 배당의 진심인 ETF를 고르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한국 주식을 사서 또는 한국 채권을 사서 분배금을 많이 주려고 하는 ETF냐 아니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투자는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 주식들이 좀 배당에 진심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배당주들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많이 주려고 하는 전략이냐 아니면 요새는 아예 그렇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배당을 많이 주는 ETF를 사느냐 요 세 가지 전략을 사실은 따로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요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현재는 뭐가 제일 인기가 많냐? 미국.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들이 워낙 배당의 진심이다 보니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미국 배당주들을 담고 있는
배당주 ETF가 제일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네. 약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좀 달라지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러면 어떤 업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반대를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IT주, 바이오주, 이런 첨단주, 테크주 이런 것들은 배당을 줘야 되겠어요? 연구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연구.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배당을 많이 안 줘요. 그러면 야 우리 사실 투자할 거 웬만큼 다 했고 뭐 우리는 버는 대로 나눠줘도 돼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주예요. 네.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뭐 내수주. 그래서 미국에서도 코카콜라는 굉장히 배당을 꾸준하게 많이 주는 회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록트앤갬블 이런 회사들도 배당을 꾸준히 잘 해주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수주, 금융주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이거는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리츠라고 크래커 리츠도 있지만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즉 조물주에 누가 있다고 해요. 건물주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건물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면 1,000명이서 1,000만 원씩 냅니다. 그러면 100억이네요. 100억.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월세 받아서 1,000명에게 나눠주는 이런 구조의 금융상품을 리츠라고 해요. 여기서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니까 배당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잘 주는 ETF도 있고요. 이렇게 리츠 같은 거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잘 주는 ETF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채권. 네, 채권에서 뭐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자가. 그래서 그걸로 분배금 나눠주는 잘 나눠주는 ETF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배당에 진심인 ETF인데 어디에 주로 투자해서 나눠주는지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배당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주주를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진짜로 투자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주목해볼 ETF가 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걸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면 너무 유행을 타기보다는 제가 조금 레벨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ETF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는 ETF가 뭔지 모르지만 직접 투자해보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당연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ETF의 시작은 뭐로 시작됐다 그랬죠? 인덱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먼저 가입해 보기를 추천드려요. 한국 같으면 뭐를 추정하는? 코스피. 그렇죠. 네. 코스피 200.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S&P 500.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다면 나스닥 100. 그렇죠. 얘네를 추정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선택의 폭도 넓고요. 또 우리 아까 살펴봤던 보수도 제일 저렴해요. 얘네들이. 워낙 큰 자금들을 운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초보의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자?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 이런 건 벌써 좀 해봤지. 나 근데 수익을 좀 추구하고 싶어. 이렇다면은 이제 업종 또는 테마형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배당의 진심인 ETF라든지 여기 이제 일종의 테마죠. 또는 업종으로 따지면 야 인공지능 때문에 요새 반도체가 잘 된다고 하는데 반도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해보고 싶어. 요런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는 바이오 요쪽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바이오 주식에 집중하는 ETF 요런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고수 완전 고수. 이분들은 이제 내 전략이 딱딱 들어맞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앞으로 오를 거면 나는 2배로 먹고 싶어. 뭐예요? 레버리지? 그렇죠. 지금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데 나는 하락하는 와중에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 인버스? 그렇죠. 인버스. 그럼 고수들은
인버스 레버리지 또는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거에 이제 도전하시겠죠.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라면 처음 스타트는 뭘로 해보는 것이 좋다? 지수. 그렇죠.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코스피 200 또는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이런 거를 추정하는 ETF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ETF에 대해서도 야무지게 추천을 또 받아봤습니다. ETF가 아무래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도 사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내용을 아시고 사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시고 네,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신 조재영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